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철통 대한민국을 위해 최강국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든 K시리즈. 소리 없이 빠르게,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정확하게 그들의 손에 쥐어진 한 자루의 총은 국방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개인화기 K소총 시리즈, 지금부터 만나보자.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정네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K 시리즈의 위상을 다 알고들 계실 텐데요. 다들 총도 많이 쏴보셨죠? 네, 네. 쏴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찬, 홍희범 그리고 최민성님 모셨는데요. 먼저 병과가 뭐였고 어떤 총으로 전역을 하셨나요? 저는 좀 총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공군. 아, 공군이요? 네, 그러면서도 총하고는 또 관계가 좀 깊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는 총기에 대한 로망, 뭐 밀덕으로서의 뭐 전쟁사에 대한 관심,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쭉 이어져 온 거죠. 아, 그러셨군요. 정찬 씨 그러셨고. 우리 홍 편집장님은 카투사였으니까. 아, 근데 그러셨군요. 카투사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한군보다는 좀 뭐랄까, 내가 이 총을 만지고 싶은데 만약에 그 부대 그 총 보직이 마침 빠졌다.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인기 없는 총은 되게 쉬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덕분에 원래는 M16A2를 쓰다가 네네. 부대 군대 지원하기 사수가 한 명 비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M249 사수가 M249. 예, 사수가 됐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제대하기 전에는 그 고속 유탄 발사기 마크는 MK19 아하. 그거 사수돼. 그래서 졸지에 총을 3가지를 쏴봤어요. 최민성님도 네. 어떤 보직이셨나요? 저는 포병이었고. 포병이요? 예, 근데 저는 개인 화기는 K2고 또 공용 화기 K3도 같이 했어요. 거치용으로 네, 네. 포병에. 포병은 K3 사수도 K2를 같이 소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총을 2개를 가지고 있었죠. 총 많이 좋아합니다. 네. 총 좋아해서 군대 갈 때 좀 기대하기도 했었고. 네. 총 많이 쏘고 싶어서 열심히 했죠. 네. 네. 제가 그 통신병과 출신이라 저는 K1하고 K2를 모두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요, 그 보병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병들의 그런 활약이 좀 더 두드러질 텐데 어떠십니까? 그 소총의 역할들 다들 공감들 하시죠? 저는 오히려 최종병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최종병기, 네. 최종병기 K 시리즈. 그렇죠. 2003년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뭐 미군이 정말 탱크니 전투기니 온갖 첨단 무기로 몇 주 만에 점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결국 또 거기서 10년 동안 싸울 때 소총 없이는 싸울 수가 없던 거죠. 일반 보병 몫이는.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깃발을 꽂는다는 의미가 현장에 사람이 가서 그 존재를 과시해야 되는 건데 거기는 결국 사람이 소총을 들고 순찰을 하고 상대에게 내 존재를 과시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K 시리즈만이 갖는 이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국은 우리나라에 총이 필요할 때 그 총을 있게 해준 그런 총들이라고 봐야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군대가 6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군대만 60만이 넘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비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정도로 100만 단위가 넘는 총이 늘 필요한 나라가 참 드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살려면은 미치죠. 거기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우리 지형에 맞는 또 우리 군의 체형에 맞는 우리의 무기가 우리한테 필요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개인화기의 하이라이트 K1과 K2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K1, K2 소총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K1이랑 K2랑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겠죠. 아, 예. 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장 뭐, 크게 다르다면?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K1은 짧고 K2는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K2가 일반 보병용 소총이고 K1은 그 보병보다는 좀 짧은 총이 필요한 분들이요. 특수부대라든가 네. 뭐 통신병, 뭐 전차병, 기타 간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단축형 총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롱바디다, 숏바디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민성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K2는 장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다른 총들의 장점을 많이 섞어서 AI 계열의 메커니즘하고 그다음에 AK의 작동 방식이 합쳐져서 상당히 효율적인,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안 하는데 K2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곡선이 사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치기가 적어서 꽤 인체공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둥근 부분이 많아서 뾰족하게 찔리거나 장비를 가지고 넘어지거나 뭐 쓰러질 때 다치는 그런 경우가 점까지 굉장히 생각을 적거든요. 못했네요. 그렇네요. 저는 제가 그 통신병과 출신이라 저희 부대에 이제 우선적으로 보급됐던 게 K1, K2 소총이 우선적으로 보급이 됐었는데 K2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FM병들, 무전기, P77이나 무전 통신병들이 메고 다니기 용이하고 또는 전차병들이 안에 들어갈 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짧은 소총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총기들이 쭉 DP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지금 앞에 있는 뭐 정찬 씨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네네네. 예, 지금 보이는 게 K2 소총. 예, 그리고 이쪽에 지금 요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K1 소총 맞죠? 네, 예, 총 개머리판 부분이 이게 접어지죠. 접어지죠. 안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뒤에 무전기나 이런 거에 방해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고요. 예, K2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쳐볼 수 있죠, 네, 개머리판은. 개머리판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군을 하거나 이동 간에는 저도 이렇게 해서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총기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 K1하고 K2가 지금 보면 아랫 몸통이 호환이 된다는데 그게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죠? 아랫 그러니까 쉽게 몸통. 얘기해서 K2 윗몸통하고 네. K2와 K1은 서로 윗몸통하고 아랫몸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시면 이 곡선이 네네. 은근히 비슷해요. 달라 보여도. 예. 그래서 아랫몸통, 윗몸통 끼워서 쏘면은 뜻밖에도 발사까지 됩니다. 요걸 한번 자세를 정찬 씨가 한번 잡아보시죠. 주시지 않으실래요? 예. 자세를 한번 딱 잡아와 주시면 이쪽에다. 총보다 사람이 눈에 띄네요. K1도 한번 자세를 한번 잡아줘 보시죠. 아, 견착 사격이 이렇게. 저는 K2로 이제 사격 실측을 해봤었는데 제 부대 생활할 때는 K2를 가진 병사들이 조금 더 성적이 좋았던 것 같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프론트 사이트랑 리어 사이트랑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 그런 건 있죠. 엎드려 쏴해서 우월하죠. 자, 그러면 자리에 한번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싶은데요. K2 소총하고 유사한 소총, 특히 그 AR-18이라는 소총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많이 닮아 있나라는 생각을 좀 갖긴 했는데 일단 작동 방식에서 비슷하니까. 아마라이트 AR-18이랑 네네네. 개머리판이 접힌다든가 또 이 분해할 때 그 위에 그 힌지 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점은 있는데 이게 어느 한 총 보고 그냥 뺏겼다라고 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이브리드에 가깝죠. 예, 많이 요즘은 다 하이브리드죠. 모아서. 아, 그래요? 최민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M16하고도 또 유사점이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리시버 아랫부분의 메커니즘이 닮아 있죠. 방아쇠와 손잡이라든지, 방아쇠 주변의 메커니즘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상부 같은 경우에는 AK하고 많이 작동 방식이 닮아 있어서 저는 적절히 괜찮게 잘 섞어놔서
쓸만하다. 아주 무난하고 특출한 건 없어도 괜찮은 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 군대 이제 입대를 해서 제 총기를 K2를 받았을 때 우리 지형에 맞고 우리 체형에 맞는, 그리고 총기 무게도 사실은 그렇게 M16은 약간 좀 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길죠. 네, 좀 긴 느낌도 들고 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일단 행군이나 뭐 할 때 군장 앞으로 매기도 편했고, 네, 뒤로 매기도 편했고, 약간 그 개머리판이 접어지는 것도 아주 용이했고. 자, 그러면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변한 무기 없이 맞닥뜨린 6.25 전쟁. 당시 국군은 미군이 지원해준 소총과 기관 단총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명중률은 기대 이하였다. 1955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1964년 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그 대가로 M16A1 소총의 라이센스와 기술 데이터 패키지를 제공받았다. 기술 데이터 패키지란 무기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자료 묶음을 말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형과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한국형 소총 개발이 시작됐다. 크기는 M16보다 아담했고 대머리판을 접을 수 있도록 만들어 이동이 쉽도록 설계했다. 한국형 소총 개발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M16을 그 OEM 생산하면서 막 그 이게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초도 우리나라에 처음 K 시리즈라는 화기를 개발하게 된 총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기술도 장비도 없는 상황이라 영하 40도 테스트는 냉동차에서 진행해야 했고, 고온 실험은 직접 불을 떼가며 해야 했다. 폭우 상황도 직접 재현해야 했고, 진흙탕에 넣었다 빼가며 내구성을 테스트했다. 그야말로 원초적 실험이었다. 이렇게 K2가 개발되는 중에 기관단총 개발 미션이 떨어졌다. 이 총은 당시로는 드물게 5.56mm 사용하는 소형 소총으로 개발됐는데, 이것이 뒤늦게 개발을 시작하고도 먼저 양산된 K1이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일반 소총은 M16이 이제 보급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M16보다는 더 이 총열 길이가 짧고 작전 운영 측면에서는 저희 한국형에 맞는 기관 단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마 처음부터 K1A를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K1 개발 경험은 K2 개발에 가속도를 붙였다. K1의 가스 직동식 대신 가스 피스톤 방식을 채택했고, K1과 마찬가지로 단발과 연발이 모두 가능한 모델로 완성했다. 이러한 K1, 2의 탄생은 K 시리즈로 이어지는 한국형 무기 체계의 첫걸음이 되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M16 도안도 참고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참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애당초 M16을 라이센스 면허 생산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생산할 기술이 확보가 된 거고요. 딴 거보다 M16 공장이 있으니까 그 설비와 경험을 토대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애당초 이 디자인 자체가 잘 보시면은 M16하고 비슷한 면이 없진 않아요. 근데 좀 몸체로 본다면 M16 계열 말고 뭐 XM177도 그렇고 M4 계열도 그렇고 거의 다 바디는 저런 상태 아닌가요? 저게 총열 길이나 뭐 개머리판이 조금 더 길고 짧고 착탈식이고. 예, 공정 자체가 그 몸통을 알루미늄 합금을 네. 단조를 해가지고 기본 틀을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 깎아서 그 세부를 완성한 그런 방식이라 네. 아무래도 공정이 비슷하면은 모양도 비슷해지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AK47하고 M4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AK가 보이는 쪽이 이쪽에 있는 거죠. 예. 예. 유일하게는 한번 AK47이 요 좀 앞쪽에서 AK와 M 기어를 보면 이건 서로 뭐 누가 봐도 다르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건 네. 뭐 확실히 사상이 완전히 다른 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역시나 탄종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르죠. 작동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이고
예. 총은 그냥 가스 M계열은 직동식이고. 직동식이고요. 예. 가스. 그러다 보니까 바디 부피가 훨씬 작고. 쉽게 얘기해서 AK는 이 여기 피스톤이 있어가지고 네, 네. 가스가 여기서 나와서 피스톤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면은 AR M16 계열은 여기 가스 튜브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가스가 직접 흘러와서 노리쇠를 미는 그런 볼트를 방식으로 밀죠. 됩니다. 견착 방법도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자세를 자세를 보여주시는 한번 게 좀 제일 잡아주세요. 시청자들이 보기엔 확실할 것 같아요. 예. AK47은 여기가 이렇게 라이가 있어요. 각도가. 그래서 얘를 그대로 견착을 하게 되면 수평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게 40년대 설계한 총이다 보니까요. 이거는 좀 전통적인 어떤 개머리판 각도나 네. 그런 걸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AR M16 같은 경우는 진짜 혁신적인 총기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사상과 최대한 결별하려고 하면서 이 개머리판의 축선을 총열과 최대한 일치시키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반동을 억제하기 쉽게 한 건데 잠시만요. 네네. 그게 물론 소련도 바보는 아니라서 AKM. 50년대 말에 이 개량한 AKM형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머리판이 이건 일자가 됐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얘랑 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얘는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건 47년에 나온 거고 이건 59년에 나온 거고. 그럼 이제 얘도 어느 정도 M 계열하고 이렇게 비슷해지는 거죠. 비슷하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도 면에서도 그러면 조금 더 나아졌겠죠? 그 정확도 자체보다는 완전 자동 사격을 할 때 그 반동 제어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가공 방식이 좀 바뀌었죠. 여기 같은 그렇죠. 경우 프레스가 들어가고 프레스. 여긴 다 절삭이고. 결국에는 AK-74에서는 소총탄 탄환 자체도 신형 나토탄처럼 됐으니까요. 소구경으로 고속탄으로 바뀌었죠. 실사 쏴보면 정말 반동이 적어요. AK가 점점 5.45. AR처럼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우리 얘기 화두로 돌아와서 네. 지금 이 소총들이 K2에 어떻게 연관이 됐고 어떤 도움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AK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K2의 영향을 준 게 가스 피스톤 방식입니다. M16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스 튜브로 직결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의 장점은 위에서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반동이 이 노리쇠 쪽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만큼 개머리판이 총열 축선에 있을 때 컨트롤하기가 쉽고 반동도 상대적으로 적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가스 탄매가 노리쇠에 직접 묻어서 그만큼 그 오염에 약하다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피스톤 방식은 위에 움직이는 질량이 많으니까 좀 총이 좀 더러워져도 그만큼 그 더러움을 헤치면서 나가는 네. 그러니까 전진할 때 그게 세고요. 또 질량이 크니까 그만큼 후퇴할 때 강한 에너지로 뒤로 후퇴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오염에 강하고 K2를 개발하면서 네. 이 개발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다양한 총기를 참고해서 어떤 우리 독자적인 총기를 설계하려고 노력한 면이 있고 편하게 하려고 M16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가는 그때 콜트사에서 아주 당장 그래 소송 이럴 기세였어요. 어느 정도 카피본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콜트사에서 네. 90년대까지도 부산의 직원을 상주시켰어요. 얘네가 계약 위반 안 하나 보려고. 독자적인 노선이 필요했군요. 전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만약에 디젤 트럭이다 네. 치면 저거는 가솔린 세단이니까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적절한 SUV가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있죠, 해서 확실히. 작동 방식은 이쪽을 차용하고 전체적인 포션은 AR 계열을 차용하고 그래서 적절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소구경 고속탄을 쓰는 입장에서 굳이 부차적으로 이렇게 크게 저렇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K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총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타공인 소총 덕후 최민성 씨. 이곳이 최민성 씨의 보물 창고라는데 나와 있는 제품을 좀 더 실물인 것처럼 이제 외관 작업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메탈 제품들이 다 대부분 대만이나 홍콩에서 많이 제작을 해요. 더미로 되어 있는 이 가짜 모형탄인데 얘를 이제 실물처럼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실물 탄창인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모형을 더 실물스럽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쏴보시겠어요?
네, 실제로 그 비비탄을 쏘기 위해서 피스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진동이 이제 전해지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AKM이에요. AKM이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총인 거죠. 최 씨의 최애템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돌격용 소총인 AKM. AK 소총의 별명은 악마의 소총이라는데 도대체 이런 소총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소총의 탄생은 화약의 발명 덕분이었다. 중국에서 개발된 화약은 몽골 제국의 세계 제패의 1등 공신이 되었고 대포의 한 형태인 캐논에서 최초의 개인화기라고 할 수 있는 핸드 캐논으로 발전하며 전투의 양상을 180도 바꿔놨다. 백병전이었던 전투 방식이 화기를 중심으로 대형을 만들어 서로 쏘는 라인 배틀로 달라진 것이다. 전쟁의 양상이 또 한 번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1차 세계대전 때였다. 기관총같이 가공할 만한 화력의 무기들이 등장한 것이다. 개인 화기로는 자동 소총이 등장했다. 라이플 소총 부대도 만들어졌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최신 무기들이 한반도에서 맞닥뜨렸던 6.25. 화력의 열세로 밀렸던 국군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최신 화기가 보급되고서 비로소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6.25 당시 국군이 유엔군에게서 지급받아 사용했던 총기는 어떤 것들이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반자동 소총이었던 M1이다. M1 카빈 소총은 미 해병대가 저격용으로 사용했고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했던 총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총 화기들이에요. M1903도 라이언 일병구역기에서 잭슨이 사용을 했던 스프링필드 M1903의 스나이프 버전. 모신나강 같은 경우는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 주드로가 독일의 장교하고 서로 상반이 되는 작업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빈티지 작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게 현대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전물들이. 현대의 총들 중에서 최민성 씨가 관심을 쏟는 것은 대한민국 K 시리즈의 개인 화기들이다. 실물보다 더 실물 같은 총을 만드는 최민성 씨. 오늘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소개해드리려는 거는 K2 라이플이에요. K2 소총 모델을 조립하는데 걸린 시간 단 30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샌드 블라스터라는 장비로 도장을 싹 한번 벗겨볼게요. 샌드 블라스트란 모래를 뿜어서 표면을 가공하는 모래 분사기다. 과연 어떤 모습이 됐을까? 모래로 표면에 있는 도장을 다 벗겨냈어요. 손으로 또 샌딩을 해가지고 스크래치를 내줘야지 돼요. 꼼꼼하게 안팎 구석구석 다시 한번 벗겨내면서 스크래치를 내준다. 그 위에 붓으로 색을 입힌다. 그래야 실물 같은 맛이 산다. 그가 K2 모형 한정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 약 4시간. 덕후들에게는 둘도 없는 로망의 모형총이 완성됐다. 총들을 지금 우리 최민성 씨가 직접 제작하고 계시고 그런 모델건들을 만드시는 것도 봤는데 조금 아까 그 M1 계열 쪽에 있었던 모신나강이라는 그 모델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앞에 있는 총이 이제 모신나강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그 표준 장비이죠.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는 이제 코닉 소령이 이 스코프를 코닉 소령이 아니고 이제 주드로가 주드로 그러니까 바실리 자이체프라는 네네. 소련의 아주 유명한 저격수가 네. 사용을 했던 총이죠. 그래서 영화처럼 재현을 하느라고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는 원래 기존에 있던 모형을 네. 좀 더 실물처럼
만드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1891년에 개발한 총인데 네. 그거를 1930년에 조금 더 생산성이 높게 개량을 한 다음에 그걸 또 2차 대전 직전에 적용용으로 개량을 한 겁니다. 보병용 소총이었죠, 사실은.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네. 적용용 총을 따로 군용으로 만드는 것보다 네. 일반 소총 중에 좀 잘 맞아 보이는 걸 골라가지고 개조를 한 겁니다. 스코프를 올리고. 예. K 시리즈 오늘 촬영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존윅 릴로드의 K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로보캅 2에도 나왔습니다. 아, 로버캅 K1이 아 그래요? 경찰이 쏩니다. 아 K1이요? 그렇죠. 그러면 예고를 하시고 쏘시는 게 죄송합니다. 난 아직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조종관 안전. 네, 안전. 자, 여기는 하늘을 향하게 해서 한번. 예. 오. 조종관 안전. 네. 예. 이상 뭐. 아, 너무 반갑네요. 네, 여기에 이제 총번이랑 붙어 있어요. 군대에서 여기에 이제 테이프로 해서 네. 총기 번호하고 총기 이름하고 번호하고, 예, 이렇게 말아가지고 총기 다이얼 소리 나지 않게. 아, 이거 오랜만에 생각이 나네요. 여기 이게 딸깍딸깍 소리 나니까 이거 이렇게 말아서 네. 이것도 선임한테 배웠었는데. 그렇죠.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는 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군대 생활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M16A1을 3년간 썼고 K2는 만져보지 못했는데 딱 보면 시대상의 그 개발했던 시대로서는 정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작동 방식이나 뭐 심지어 뭐 인체공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근데 이제 이 21세기 돼서 필요한 확장성.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만 좀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들 나눠보시죠. 인류가 총을 개발하기 시작한 건 뭐 수백 년 전이지만 최근 들어서 기술이 갑작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총기의 그 외관이나 성능 같은 게 크게 향상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소총의 기능을 아주 극대화시켜주는 액세서리들입니다. 소총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첨단 액세서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K 소총이 본체의 국산화를 이끈 것이었다면 여기에 성능을 고도화시키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액세서리들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광학 장비를 들 수 있다. 광학 장비는 주 야간을 불문하고 더욱 정확한 조준과 사격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기들로 현대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개인화기 액세서리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도트 사이트다. 도트 사이트란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이용한 조준기로 현존하는 조준기구 중 가장 발전된 형식이다. 대표적인 총기 액세서리 중 하나로 양쪽 눈을 함께 사용해서 조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금 저격수 총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든 총에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총부터 시작해서 대구경까지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저희도 마운트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모든 총에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액세서리들은 대부분 총기에 설치한 레일에 장착해 이용하는데 레이저 표적 지시기도 마찬가지다.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목표물을 조준할 때 쓰는 총기 액세서리로 목표 위에 직접 탄착점의 예상 위치를 표시해서 정확도를 더한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약 1.5배 정도 사이즈가 큽니다. 레이저 출력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뭐 성능상이나 뭐 비슷한데 외국 제품은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이제 근데 저희들은 이제 고강도 알루미늄을 써서 이제 최소화하고 이제 고온 조건까지 다 버틸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장착하는 것은 열 영상 장비다. 열 영상 장비는 대부분의 물체가 0도 이상이라는 것에 착안한 액세서리다. 이런 물체들은 온도에 대응되는 파장과 세기에 적외선을 방사하는데 열 영상 장비는 물체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를 모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준다. 적은 야간에 사격 못하지만 우리는 적을 야간에도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온 거죠. 열 영상 장비를 활용하면 밤에도 대낮같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우리 기술로 초경량화에 성공한 소형 열 영상 장비도 있다. 작고 가벼워서 워리어 플랫폼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열 영상 장비로 본 화면이다. 작은 움직임과 변화도 감지해 보여준다. 야간 작전에 도움이 되는 야간 투시경도 있다. 야간 투시경은 미세한 빛을 증폭시켜 어두운 장소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액세서리다. 보통은 야투경, 야시경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야간 투시 장비에는 열상 장비와 광증폭식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보통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면 광증폭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열상 감시 장비와는 구분된다. 복합 열 영상 카메라는 밤에는 물론 낮에도 멀리 있는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총기 액세서리들. 최첨단 액세서리들이 있어 K소총들의 내일이 기대된다. 자, 이걸 지금 이 총 모델은 그냥 K1인 거죠? 그렇죠. 근데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아, 요런 것들을 레일이라고요? 그렇죠. 아, 예. 이게 옛날에는 네. 사실 총에 뭐가 붙을 게 거의 없었어요. 총은 맞아요. 총이었죠. 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네. 시장 추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에 뭘 다냐가 중요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건 도트 사이트인 것 같은데 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한번. 이건 표적지식이고요. 예, 레이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레이저죠. 야시경으로 보이는 내 총이 어디에 맞을지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네. 우리가 흔히 그 예전에 야간 사교육 훈련에 가면 요 가늠새 요게 보이면 야광 네. 피나나에 그렇죠. 의존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21세기에 정말 보편화됐고 예. 그다음에 요거는 도트 사이트 한마디로 반사식 조준경이고 이게 있어야지 굉장히 점 빨리 이렇게 레이저 그렇죠. 점이 딱 예. 보이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결국은 배율이 없기 때문에 네. 멀리는 못 봐요. 아하. 그래서 지금 달고 있는 게 확대경입니다. 아. 필요할 때는 이거를 지금 아, 요 확대경을? 예, 확대경 예, 안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그러니까 배율이 눕혀놓고요. 없는 거군요. 그렇죠. 눕혀서 하고 네. 그다음에 멀리 있는 표적을 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네. 망원 멀리 조준하고. 스코프는 지금 3배율이니까 3배까지 당겨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요게 지금 일반 K2에 있는 거면 그렇죠. 요게 레일을 달고 배터리 좀 아, 예. 예. 이건 이제 열상 장비. 이건 이제 차기 경기관총에 들어갈 K12하고 그 신형 그 기관총 조준경입니다. 아. 이거 어두워도 지금 환하게 보이네요. 3배율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선으로 연결돼서 이걸 쓰시면 네. 제가 써볼까요? 그럼 네네네. 총 그쪽에서 조준하는 대로 지금 이 모니터에 보이죠?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네네네. 조준하는 대로 그 네. 모니터에 뜨고 있는 건가요? 예. 아, 그러면 굳이 조준경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그렇죠. 제가 보면서 야, 쏴! 뭐 이런다든가. 원격 조정되는 뭐 그런 플랫폼에다가 총을 놓고 사람이 무선 조준을 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총에 달아야 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뭐 옆에 손잡이도 달고 밑에 손잡이도 달고 옆에 또 전등도 달고 아. 그런 식으로 달아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레일이라고 아예 규격화를 딱 해가지고 그 규격에만 맞으면 어디에 뭘 달아도 되게 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나토의 표준입니다. 예. 쉽게 얘기해 수출을 하려면 이제는 이 레일을 달아야 되는 거고 네. K2C도 그런 어떤 추세에 맞춰가지고 개량을 한 거죠. 그에 대해서 정찬 씨도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탄은 이미 개발된 지 몇십 년이 됐고 네. 작동 방식도 양분화돼서 이제는 뭐 거의 기계공학의 끄트머리까지 와 있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소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게 확장성이거든요. 보다 더 쉽게 조준, 보다 더 밤에서도 조준하기 쉽게 그리고 뭐 탄창 경우는 쉽다든가 그립감이 좋다든가 이런 확장성. 근데 이제 K2C 같은 경우는 그 확장성을 찾아서 상품성을 올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2C의 확장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필요에 의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총이 발사말하고 맞추는 것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조준을 하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공용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계속 그거를 확장해서 다른 거를 부착을 하고 그럴 때도 K2C1에서 K1이나 아니면은 차기에 개발될 소총들에도 영향을 주려면 레일처럼 단순하면서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이건 사용자의 그 편의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총알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크게 우리나라에 쓰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게 하나는 KM193이라고 M16A1하고 K1 계열에 쓰는 총알이 있고 네네. K100이라고 K2와 K3에 쓰는 총알이 있습니다. 네. 이게 K100을 K2에 넣고 쏘면 아무 문제도 없고 K3에 넣고 그다음에 KM193탄도 K2에 넣고 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KM193탄밖에 없었어요. 70년대에는. 그러다가 80년대에 나토가 새로운 5.56mm탄을 채택을 하면서 그 새로운 규격으로 나온 거에 맞춘 게 K100탄입니다. 그러면서 총열의 강선 규격이 바뀌어요. 그 전에 KM1903, 그러니까 K1하고 M16A1은 한 회전이 12인치짜리 강선을 썼는데 강선이라는. 그렇죠. 예, 이 K2부터는 7.3인치당 한 회전짜리 강선을 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그 소총의 진화를 볼 수 있는 K 시리즈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 권총 K5와 특수 전무기인 K7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5 권총을 보고 계시는데요. 삼, 이, 일. 자, 이번엔 K7입니다. 특전사분들이 쓰고 있죠. 네. 역시 사거리는 100m. 아무래도 총알이 권총탄이니까. 네, 근접용이겠죠. 네. 9mm 보통탄. 9mm 보통탄이면 아까 권총하고도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총알이 탄이에요. 다른 건가요? 권총탄이죠. 그러니까 권총탄을 연발로 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머신 피스톨이라고 하죠. 반동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약하죠. 저 큰 총이 9mm를 쏘니까. 1kg짜리 소음도 저것밖에 안 돼요. 엄청 작죠, 소리가. 100dB? 셋, 둘, 하나. 눈이 매우실 거야. 그렇죠. 많이 매울 거예요. 눈이요? 네. 왜냐면 소음기다 보니까 보통 총은 이 연기가 다 총구 쪽으로 대부분 밖으로 나가는데 저 역류. 소음기가 있으니까 역류가 많이 돼요, 약실 쪽으로. 아, 약실 쪽으로 연기가 빠져나와서 지금 정찬 씨 그걸 알고 눈이 많이 매울 것 많이 매울 같다라는. 거예요. 연사하면 특히나 더. 혹시 실총을 좀 많이 쏴보셔서 셋, 둘, 하나. 어떤 게 매운 건지. 아, 진짜 꼭 혈가스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야. 피에스탄 맞는 기분이에요. 거의. 아, 정말 그 예, 예. 정도로 매워요? 이거 매워요. 이게 탄피 배출구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는 이게 바로 K5 모델인가요? 네. 모형으로 나와 있는 거는 민수용 버전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한국군 버전처럼 각인을 새로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미 모형으로 안에 총알이 있는 것처럼. 아, 이거 지금 9mm 탄인 거죠? 네, 9mm 탄을 재현을 한 거죠. 플라스틱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군 특유의 위에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고 조준을 할 때 반사되는 것을 눈에 좀 덜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눈으로 할 때 이 등에 햇볕이나 빛이 반사돼서 그렇죠. 눈을 방해하지 않게. 네. 근데 이 K5의 특징 중에 그 패스트 액션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더블 액션, 싱글 액션부터 좀 설명을 좀 그렇죠. 싱글 액션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슬라이드를 당기면은 네. 실총 같은 경우는 이게 뒤로 젖혀지지 않습니까? 넘어가 있죠. 예. 그러면은 방아쇠를 당기면 이게 떨어지는 거고 예. 더블 액션 이 상태에서도 방아쇠를 당기면 방아쇠에 밀려서 햄머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끝까지 갔다 떨어지는 거 이걸 더블 액션이라고 하고 패스트 액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방아쇠에 손을 안 댄 상태에서 햄머를 공이치기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앞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발사가 격발이 되는 건가요?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건. 다른 총은 없고 이 총만 가능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더블 액션 같이 네. 뒤로 젖혀졌다 다시 앞으로 가긴 가는데 엄청나게 방아쇠가 가벼워져요. 아. 더블 액션인데도 싱글 액션에 가까운 가벼운 방아쇠로 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패스트 액션입니다. 아하. 이해를 약간 돕고자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콜트 버전인 네,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미국군 콜트의 전형적인 콜트건이고 요게 국산 장비 K5 죠. K5로 소총인데 일단 크기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작죠, K5가. 가볍고. 사용 탄환이 다르니까요. 탄환도요? 네, 그렇죠. 45구경이고 9mm고. 그러니까 총 구지름이 45 죠. 11mm가 넘고 이건 9mm입니다. 2mm가 더 작죠, 이게. 그리고 이건 총알이 7발 들어가고 이건 13발 들어갑니다. 13발이요? 그렇죠. 핸드건을 갖고 근접 전투가 벌어진다라면 훨씬 더 유리하네요. 확실히 유리하죠. 같은 보통 유리한 탄창에서도.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탄창을 하나씩 더 들고 있다 그러면 그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뭐 영화나 이런 데서들 본다면 네. 겨누고 자 이제 쏠 거야라는 게 되는데 슬라이드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번 졌다가 이걸 놓고 난 상태에서 당겨도 방아쇠가 가볍게 그렇죠. 때릴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패스트 액션. 거기다 K5에는 13발, 총 14발까지 그렇죠. 장전이 되고요. K7은 특수전 무기다 보니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그 깜짝 놀란 게요. 소음 데시벨을 보는데 데시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K7은 처음부터 소음기가 달려있는 기관단총으로 개발한 총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단총을 개발하고 나중에 소음기를 따로 단 게 아니고요. 소음기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총알이 음속 아래면은 그 차이가 꽤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콜트 45 1911 같은 경우는 아음속탄이고요. 처음부터 탄 자체가. 음속을 안 넣죠. 근데 9mm 팔아보려면 그냥 음속을 넣어버리죠. 소리가 훨씬 더 크겠네요. 소닉붐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소음기가 없으면 상관이 똑같이 큰데 그쵸. 소음기가 있을 땐 그 차이 확 나는 거죠. K1의 생산 설비를 응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K1하고 가까운 모양이 됐고요. K1에 조금 총열이 짧고 소음기 그렇죠. 같이 모양상으로는 좀 그렇죠. K1, 모양상. K2를 살짝 섞은 것 같은. 네. 가늠자는 또 K2 거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9mm 탄을 쓴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MP5SD 그러니까 MP5의 소음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가까운 총을 만들다 보니까 K7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냥 개념적으로 비슷한 총인 거죠. 오늘 그 K 시리즈 중에서도 K 시리즈 소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워낙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대부분의 총들을 좀 많이 아무래도 뭐 실제 총은 아니지만 만져보셨는데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K 시리즈에 대한 얘기는? 개발 당시엔 정말 신선했구나. 네. 네.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뭐랄까 더 가야 할 길들이 많은 그런 참 독특한 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대부분 총을 다 쏴보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를 못 해봐요. 그렇죠. 비교할 건 없다. 내가 쏘본 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로 네. 외국에서 한국의 K1이나 K2를 쏴본 사람들은 무난하다. 생각보다 괜찮다. 명중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성도 그렇고 반동도 제어하기 쉽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이 K1이나 K2에 대해서 좀 저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네, 거기에 대해서는
홍 편집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요? 뭐 사실 네. M4 카빈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미군들이 한국군을 꽤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90년대까지 네네. 미군이 썼던 게 M16A2라고. 네, 그렇죠. M16A 우리가 쓰는 M16A1하고 길이는 똑같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들고 다니는데 이 개머리판 접는 K2 봐보세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행군할 그렇죠. 때. 예.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개인 화기 중심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중화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